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편안하셨지요? 오늘은 10월 20일입니다. 음력은 9월 25일 병오일 말날 목요일입니다. 1년 중에 293번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 탄생하는 대마입니다. 대마, 삼배를 쓰는 거죠. 대마. 운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생석은 켈거 시드라이트라고 합니다. 10월달 탄생석은 58이고요. 탄생목은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경의 날입니다. 초경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사무총회와 의사회가 제정한 날이 초경일입니다. 요새는 너무 초경이 애들이, 그전에는 옛날에는 17, 18세 돼야 초경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점점 연령이 낮다가 지금 13세면 거짐 초경이 애들이 온답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중학교 1학년 때 심지어 11살짜리도 초경이 있다고 합니다. 초경이 일찍 있으면 조숙한 겁니다. 초경이 있으면 조숙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찍이 폐경이 오죠. 그러면 40대 전에 폐경기가 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경은 연령이 늦을수록 좋습니다. 조숙하는 것을 요새 미연에, 옛날에는 졸숙하라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소녀들은 조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경이 최소한 15, 16 넘었을 때 초경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도 합니다. 초경의 날이 오늘이기도 하고요. 세계 통계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간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뭐 모든 날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었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897년 영친왕입니다. 마지막 황태자죠.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광무제의 7째 아들이고요. 어머니는 순헌 황귀비 엄씨입니다. 순정과 의천왕, 덕혜옹주와는 이복 형제이죠. 1897년에 경운궁 수궁제에서 태어나 의친왕을 제치고 병약하여 아들이 없었던 순종의 황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1907년에 이토 히로부미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 유학을 떠나죠. 1910년에 한일 병합으로 대한제국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하면서 이왕세자로 격하됐죠. 1920년에 일본 황조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로코 네친과 정략 혼인을 하게 됩니다. 1926년에 순종이 승하하자 왕위를 계승하여 제2대 창덕궁 이왕이 됩니다. 1970년 5월 1일 창덕궁 낙선제에서 사망하시게 됩니다. 소설가입니다. 1931년생 박완서씨입니다. 1931년 10월 20일 경기도 개평군 청교면 목송리 박적골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2011년 1월 22일 사망한 소설가 40세의 나이에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전에 남옥으로 당선되어 등단합니다. 등단한 이후 꾸준히 소설과 산문을 쓰며 작가로 활동하다가 그녀의 작품은 전쟁의 비극, 중산층의 삶은, 여성 문제를 다뤘고요. 자신만의 문체와 시각으로 작품을 서술했습니다. 한국문학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중앙문화대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지병인 담낭암으로 사망했고요. 향년 79세였습니다. 장군 이기백 장군입니다. 1931년 10월 20일 충청남도 영기군 출신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사망한 군인을 지낸 정치가죠.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육군사관학교 동기고요. 제5화공화국에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기백은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자격으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수행하여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를 입었지만 사건 당시 전속 보관이었던 전인범 중위의 신속한 응급 조치로 인하여 18명 장차관 중 유일하게 생존한 인물입니다. 대국민 사기극 평화의 댐 건설을 주도한 주역이기도 하지요. 2019년 12월 16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88세입니다. 이분은 착실한 불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로 인관하던 날부터, 그전에도 저희 공부할 때 매일 반야신경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독씩 썼답니다. 절에 다니기 시작해서 그 후에 소위로 인관하고 그 다음에 각 부대를 다니면서 출근해서 의자에 앉자마자 자기는 반야신경을 한 독을 쓰고 다른 업무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백 장군 집에는 에스컬레이터 1층에서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놨다고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본인도 에스카라 농등이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이유는 착실한 어머님이 절에를 다니시는데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파서 무릎 관절 때문에 절에를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층에 계시는데 2층에다가 법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어머니가 법당에 참배할 수, 기도하러 갈 수 있도록 어머니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놨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국민 사기극 평화의 댐 건설을 주도한 주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탤런트 김상순 씨입니다. 1937년 10월 20일 서울 출신입니다. 2015년 8월 25일을 가셨죠. 경기 상고 시절이던 1955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요. 1961년 부산 MBC 라디오의 특채 1기입니다. 성우 데뷔했고 이듬해 1962년 KBS 특채 2기 성우로 데뷔하고 1년 후 1963년 서울중앙방송 공채 3기 탤런트로서 정식 연기자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KBS 전원 드라마 수사반장 대추나무 사랑걸린내에서 황놀보 황민달 역을 맡을 당시 얼어 죽을 이라는 대사로 유명했습니다. 2015년 8월 25일 폐암으로 향년 79세에 별세했습니다. 배우입니다. 정성모입니다. 1956년 10월 20일 전라북도 장수군 출신인 배우입니다. 1976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요. 이듬해 1977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그는 대학 졸업 후 계속 연극 분야에 활동하다가 1982년 MBC 공채 탤런트 15기로 입문하게 됩니다. 1985년 베스트셀러 극장 나쁘다 밝은 밤으로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하지만 성공시대에서 단역으로 나오는 등 보조 출연자를 전진하다 이후 모래시계의 악역으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화배우며 탤런트입니다. 이영범입니다. 1961년 10월 20일 강원도 형성 출신 배우입니다. 1981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요. 이듬해 1982년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전 부인은 노유정이었습니다. 배우들 한번 보겠습니다. 1972년 이지현, 배우 허성태 1977년생, 배우 박정식 1982년생, 배우
임화영 1984년생, 배우 임윤호 1989년생, 배우 하윤경 1982년생, 배우 신신혜 1998년생, 배우 원소현 1999년생입니다. 오늘은 배우가 많은 생일이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생일 있는 배우분들 모여서 한번 뭉치십시오. 국악인입니다. 송소희입니다. 송소희가 1972년 10월 20일 이녀중 장녀로 충청남도 예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국악의 여러 장르 가운데 민요 부분에 천부적 재능을 보여서 소녀 명창이라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KBS 1 노래자랑에 출연하여 청춘가를 불렀고, 이후에도 놀라운 스타킹, 대회 스타킹 등에 여러 번 출연했고, 그로부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그 이후 여러 공연 무대의 초대를 받아 공연하면서 상당히 많은 팬들을 갖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공부와 민요 공연을 병행했고요. 2016년 단국대 음악대학 국악과 경서도창 정시 모집에 최종 합격했고요. 경기도 용인시는 2016년 10월 24일 송소희를 경기도 용인시 홍보대사에 위촉했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16일 화요일 밤 11시 방송인 올리브티브 달팽이 호텔의 방송의 첫 손님으로 출연했죠. 축구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며 또한 실제 축구 방송 프로인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2에서도 FC 원더우먼의 스트라이커로 맹활약하여 무려 11골이나 넣으면서 널리 인기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소문으로는 각종 용어들은 물론 규칙들도 아는 게 상당히 많을 정도로 축구 관련 지식도 끝내준다고 합니다. 오늘 길 한번 만난 분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망공 스님입니다. 1871년 4월 26일 전라남도 태안군 군내면 상일리,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에서 아버지 송신통과 어머니 김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명은 월면이고요. 망공은 법호입니다. 따라서 월면 스님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1984년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사에 올랐다가 어느 날 불상을 보고 감동하여 출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길로 내려와 공주군 동학사에 입산하여 진암문화에서 행자 생활을 했고요. 1884년 고종 20년에 경어 스님의 인도로 서산군 천장자에서 태허를 은사로 출가했고요. 경어 스님을 계사로 하여 삼위식계를 받고 득도했습니다. 그는 이후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홀로 참선에 일중하다가 1895년 아산군 봉곡사에서 새벽 범정을 치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장암에 들어와 머무르던 중 1904년 광무 7년 스승 경허로부터 전북법계를 이어받아 이후 예산군 덕숭산에 머물며 금선대를 짓고 후학을 지도하며 한국 선불교 중흥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예화 한번 보겠습니다. 1930년대 말입니다. 망공 스님이 예산 덕숭사 수덕사에 주석하고 계실 때 일입니다. 당시 망공 스님을 시봉하고 있던 어린 진사암이라는 어느 날 사하촌의 짓궂은 나무꾼을 따라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재미있는 노래를 가르쳐 줄 것이니 따라 부르라는 나무꾼 장년의 소가 시키는 대로 따끄따구리 노래를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저 산의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 멍텅구리는 뚫어진 구멍도 못 뚫라.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철없는 진성사미는 이 노랫말에 담긴 뜻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성사미는 나중에 절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직에 목청을 올려 이 해괴한 노래를 부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성사미가 한창 신이 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마침 만공 스님이 지나다가 이 노래를 듣게 됐죠. 스님은 어린 사미를 불러 세우고 내가 부른 그 노래 참 좋은 노래구나. 잊어버리지 말거라. 예, 큰 스님. 진성미는 큰 스님의 칭찬에 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날 서울에 있는 이왕가의 상궁과 나인들이 노 스님을 찾아뵙고 법문을 청했다고 합니다. 만공 스님은 쾌히 법문을 승낙하고 마침 좋은 법문이 있으니 들어보라고 하면서 진성사미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가 잘 부르던 그 딱따구리 노래 여기서 한번 불러보거라. 많은 여자들 손님 앞에서 느닷없이 딱따구리 노래를 부르는 노스님의 분부에 어린 진성사미는 그 전에 칭찬을 받은 적도 있고 해서 멋들어지게 딱따구리 노래를 불러 제꼈다고 합니다. 저 산에 딱따구리는 참나무 구멍도 뚫는데 우리 집 저멍텅구리는 뚫어진 구멍도 못 뚫나. 철없는 어린 사미가 이 노래를 불러대는 동안 왕궁에서 내려온 청신녀들은 얼굴을 붉히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만공 스님의 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노래 소리에 인간을 가르치는 만고 불력의 직설 핵심 법문이 있소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밝은 사람은 딱따구리 법문에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나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이 노래에서 한낱 추잡한 잡념을 잃을 것이요. 원래 참 법문은 맑고 아름답고 더럽고 추한 경지를 넘어선 것이요. 범부 중생은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갖추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뚫린 부처 씨앗이라는 것을 모르는 멍텅구리요. 뚫린 이치를 찾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삼독과 한상에 놓여 둔 어리석은 중생들이라 참으로 불쌍한 멍텅구리인 것이요. 진리는 지극히 가까운 데 있어 큰 길은 막힘과 걸림이 없어 원래 훤히 뚫린 것이니 때문에 지극하기 가깝고 결국 이 노래는 뚫린 이치로도 제대로 못 찾는 딱따구리만도 못한 세상 사람들을 풍장한 훌륭한 법문인 것이오.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그제서야 청신녀들은 합장 배례했다고 합니다. 서울 왕궁으로 돌아가 궁녀들이 이 딱따구리 법문을 윤비에게 소상히 전해 올리자 윤비도 크게 감동하여 딱따구리 노래를 부른 어린 사미를 왕궁으로 초청해서 딱따구리 노래가 또 한 번 왕궁에서 불러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 만공 스님은 다른 승려들과 함께 탁발을 먼 곳까지 갔다가 탁발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온 길이라고 합니다. 시주미를 믿고 묵묵히 걸어오던 스님을 비롯한 승려들 혹은 수행하던 스님들이 만공 스님에게 쉬었다 가자고 보탰답니다. 큰 스님 쉬었다 가자고 반복하면서 재촉했던 것이죠. 이미 해는 서산에 걸려있고 산에 오르려면 멀었는데 계속 젊은 스님들은 쉬었다 가자고 쫄랐대요. 이때 만공 스님은 어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순간 만공 스님은 갑자기 밭갈이를 하던 여자를 더듬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놀란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아버지 또는 남편이 낫을 들고 저 땡초놈 잡아라 분노하면서 쫓아왔다고 합니다. 놀란 스님들은 그 길로 출행장을 쳤고요. 2시간 만에 산사 또는 산 정상 근처에 이르게 됐답니다. 만공 스님이 스님들더러 다리가 아프냐고 하니까 아니요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더우냐고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하고 또 대답했고요. 한국 현대불교의 대선사로 석가모니 이래 제76대 조사입니다. 경허스님, 수월스님, 해월스님, 만공스님이었죠. 수월스님이 어느 날 숭늉그릇을 하나 만공스님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을 숭늉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또 숭늉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게 하면서 만공스님에게 숭늉그릇을 전했답니다. 이 숭늉그릇을 받은 스님은 만공스님은 문 밖에 확 던져 깨버렸답니다. 1946년 10월 20일 거울을 보면서 만공스님은 만공아 70년 동안 나와 동거동락하느라 수고 많았네 라고 중얼거린 뒤 잠자듯이 열반에 들으셨다고 합니다. 세수 75세, 법납 62세로 입적하셨죠. 만공스님 문화에는 보월, 전강, 용업, 고봉, 금봉, 해암, 춘성, 금호, 벽초, 석영, 원단 등이 있습니다. 비구니는 법회, 만성, 이렵 등의 제자가 배출됐고 처음으로 전법계를 전한 제자는 수제자인 보월이었고요. 그러나 보월은 40세로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1924년 12월 보월선사가 죽자 보월선사의 스승인 만공선사는 1925년 2월 덕성산 정회사에서 건당식을 베풀고 금호선사에게 전법계를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불교의 부처님 말씀 하나 전했습니다. 부부의 불화와 권태기를 방지하려고 할 때 하는 진언입니다. 남과 남이 맞아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부부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불화하고 권태기를 겪습니다. 불화하고 권태기를 방지하려고 할 때, 이미 권태기와 불화가 왔을 때, 옴 날지 날지 날타바지 날제 나야 바니 훈바탁을 많이 쓰시든가 많이 외우시든가 녹음해서 많이 들으시면 부부의 불화와 권태기를 방지하고 이미 발생했으면 소멸된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몸태 내신다고 속에 좁지 말고 두툼하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날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